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기원,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곳, 우리의 거대한 집. 지금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태초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묻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이전이라는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 태양, 은하, 그리고 물질, 힘,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있었죠. 138억 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빛도 어둠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최초의 순간, 우주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우주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탄생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아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주의 모든 물리법칙이 탄생하죠. 한 점에 불과했던 것이 순식간에 거대한 공간으로 팽창합니다. 밀집돼 있던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는 붕괴하면서 기본 입자들로 바뀌고,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이 입자들을 뜨겁게 데우죠. 이제 우주는 기본 입자로 요리된 뜨거운 스프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법의 스프처럼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텅 비어 보이지만 사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플러스 원과 마이너스 원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플러스 원과 마이너스 원, 둘을 합치면 제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주에 가득한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의 입자, 그리고 반입자가 서로 부딪히며 소멸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10억 개의 입자가 생겨나면 10억 개의 반입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런데 이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억 분의 1의 확률로 반입자보다 입자가 하나 더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입자들은 모두 사라지지 않고 10억 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기묘한 비대칭이 없었더라면 우주는 은하도 별도 행성도 없는 외롭고 적막한 곳이 됐을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쿼크 입자들은 적당한 온도가 되면 서로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새로운 녀석들은 앞으로 물질의 재료가 될 겁니다. 빅뱅 후 1초, 처음으로 물질에 씨앗이 탄생한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며 더 큰 입자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수소와 헬륨의 핵이 만들어집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 다름 아닌 별의 재료죠. 빅뱅 후 3분, 우주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별의 재료가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안개로 가득할 뿐이죠. 빅뱅 후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도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주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사건이죠. 혼탁한 우주에 또 한 번 격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빛입니다. 처음으로 물질에서 분리된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주는 외로운 곳입니다. 여기저기에 빛과 원자들이 흩어져 있을 뿐이죠. 하지만 긴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그 외로움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구름처럼 흩어져 있던 원자들이 중력에 따라 한 점으로 모여들고 안쪽으로 점점 빠르게 수축하며 회전합니다. 빅뱅 후 1억 년, 마침내 한 점으로 모인 원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에너지와 빛을 뿜어대는 존재, 최초의 별이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들처럼요. 핵융합이 계속되면 별들은 그 생명력을 다하게 되고 최후의 순간, 폭발. 별의 죽음, 초신성 폭발입니다. 하지만 별의 죽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니까요. 첫 번째 별이 죽으며 흩뿌린 입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별과 은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저 별도 마찬가지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흩뿌려진 별의 먼지들이 모여듭니다. 우주에서는 흔한 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 태양이 탄생합니다. 아직은 외롭게 타오르는 별이지만 태양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죠. 우주에 흩어진 별의 먼지가 태양의 중력에 이끌리고 모여들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창백하고 푸른 점. 지구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우리의 고향이죠. 태초의 순간부터 시공간과 물질의 탄생, 빛의 출현, 최초의 별,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탄생. 지금 이 순간까지 138억 년이라는 참으로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무엇이 빅뱅을 일으킨 걸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별의 후손이며 빅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 중 그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는 것. 138억 년 우주 역사가 바로 당신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요. 저는 지금 아주 이상한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죠. 이 힘은 아주 미약한 동시에 너무도 강력해서 별과 은하, 빛마저 굴복하게 만들죠. 빅뱅과 함께 태어난 우주를 지탱하고 지배하는 힘. 중력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힘은 수없이 많을 것 같지만 단 4가지뿐입니다. 강력. 강한 핵력은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나 중성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4가지 힘 중 가장 강력합니다. 전자기력은 전하를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2번째로 강한 힘이죠. 양력. 약한 핵력은 원자핵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4가지 힘 중 3번째로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력. 4가지 힘 중 가장 약한 힘이죠. 하늘을 향해 사과를 던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하지만 그 힘은 고작 이 정도. 지구와 사과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고는 있지만 제가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약하죠. 이건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과보다 훨씬 작은 입자 단위의 미시세계에서 보면 중력은 너무도 약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작용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밤하늘에 저 달이 떠 있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 때문이고,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는 건 역시 태양의 중력 때문이죠. 지구도 달도 사과도 모두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길까요? 중력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 가지 힌트는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크다는 거죠. 사과의 중력보다 지구의 중력이 크고 지구의 중력보다 태양의 중력이 훨씬 큽니다.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중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대담한 상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공간의 왜곡 때문이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은 일종의 침대 매트리스와 같죠. 주변의 시공간은 딱 저의 무게만큼 눌리고 찌그러지죠. 다만 그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뿐입니다. 중력은 시공간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그 시공간을 더 크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더 강한 중력이 발생하죠. 매트리스 위에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을 놓으면 가벼운 공이 무거운 공 쪽으로 굴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을 구부러뜨리고 모든 것이 그 공면을 따라 움직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진짜 이유는 태양이 왜곡시킨 시공간의 공면을 따라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력의 정체입니다. 시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고 찌그러지는 것이라면 좀 더 과감한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나게 큰 질량이 밀집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시공간은 한 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휘어집니다. 마치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요.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블랙홀. 블랙홀이 왜곡한 시공간은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심지어 빛조차도. 우리가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암흑뿐이죠. 이쯤에서 좀 더 믿기 어려운 가정을 해볼까요? 시공간이 질량, 즉 중력의 영향을 받는 신축성 있는 매트리스 같은 거라면 우주 공간을 뒤흔들 만큼 엄청나게 큰 질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시공간이 출렁이며 그 주변으로 충격이 퍼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가정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중력파. 시공간이 출렁이며 물결처럼 퍼져나간 파문을 그렇게 부릅니다. 상상하기 어렵다면 직접 보여드리죠. 여기 두 개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각각 태양의 36배, 29배나 되는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돌. 하나의 커다란 블랙홀이 됩니다. 우주라는 호수에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진 것이죠. 그 파문이 빛의 속도로 온 우주를 향해 퍼져나갑니다. 13억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의 중력파를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중력파를 통해 우주가 품은 가장 큰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사건일수록 강력한 중력파가 발생했을 테니까요. 전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커다란 사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빅뱅의 순간. 시공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그때 발생한 거대한 중력파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주 탄생의 순간을 엿보고 그 비밀을 풀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우리는 중력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힘, 중력은 사실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법칙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현상입니다. 왜 이 우주에 질량과 중력이 존재하는지,
왜 중력은 원자의 세계에서는 그토록 약한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는 늘 중력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은하도 별도 태양도 지구도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중력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죠. 중력이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작을 수도 있지만 가장 거대할 수도 있는 이 중력이라는 힘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빅뱅 이후 약 1억 년. 우주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최초의 별이 탄생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죽어간 별들이 흩뿌린 먼지와 기체의 구름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는 괴물 같은 존재. 하지만 항상 따뜻하게 빛나는 생명의 근원. 태양입니다. 사실 태양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별이죠. 만약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해버릴 겁니다. 지난 46억 년 동안 태양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이었죠. 태양은 어떻게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쉬지 않고 내뿜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태양의 표면은 6,000도에 달하는 온도로 타오르고 있죠. 수소와 헬륨,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진 이 뜨거운 태양의 내부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태양의 중심, 핵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이 내뿜어온 에너지의 원천이죠. 무려 1,600만 도. 태양계에서 이보다 더 뜨거운 곳은 없습니다. 태양의 핵은 이 어마어마한 열을 잠시도 쉬지 않고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겁니다. 태양의 핵에서는 1초에 무려 7억 톤의 수소가 결합해 헬륨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태양의 핵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표면으로 이동하면 강력한 빛과 열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 공간을 향해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지구상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죠. 모든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고 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거의 다 태양에서 온 셈이죠. 태양은 생명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별입니다. 하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이기도 하죠.
태양을 둘러싼 강력한 자기장.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태양을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강력한 자기장이 표면의 고에너지 입자들을 외부로 방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양의 바람,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이 태양풍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입자들은 단숨에 지구상의 인류 문명을 끝장낼 만큼 파괴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따스한 태양의 온기뿐. 우리는 어째서 태양풍에 휩싸여 불타버리지 않는 걸까요? 지구에는 태양풍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우리는 이 방어막이 작동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죠. 지구의 방어막이 만들어낸 놀랍고도 아름다운 자연현상. 극지방에 나타나는 오로라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에 이끌려 극지방에 모여든 태양풍이 만들어낸 현상이죠. 이 아름다운 빛의 물결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무시한 태양과 공존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밝게 타오를 것만 같은 태양도 수명을 다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태양의 핵이 연료가 될 만한 원소를 남김없이 써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바깥쪽의 연료를 소진하면서 점점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태양은 그렇게 거대한 붉은 별이 되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까지 집어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초신성이 되어 화려하게 폭발하기에는 태양은 너무 작고 가볍죠. 그 대신 태양은 다시 움츠러들어 작고 하얀 별이 되어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태양의 최후입니다. 아직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적어도 65억 년 후에나 벌어질 일이니까요. 태양과 지구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날들보다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과 지구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태양의 빛과 에너지. 이건 사실 기적과도 같은 우주적 우연의 결과입니다.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이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절묘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그 덕분에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비추어온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태어나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태양을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별로 만들 놀라운 인연이죠. 이 행성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티끌처럼 작고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지만 이 행성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터전이죠. 그렇기에 이곳은 우주의 그 어떤 곳보다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 지구입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 지구 같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바로 생명의 출현입니다. 무엇이 지구의 생명을 잉태하게 했을까요? 사실 이건 순전히 우연에 불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랐죠. 막 태어난 지구의 표면은 펄펄 끓고 있었고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 가득했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었죠. 태양계가 형성되고 남은 파편들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폭우가 쏟아지듯 지구를 향해 충돌해 온 거죠. 무시무시한 광경이지만 알고 보면 운석의 충돌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충돌하는 운석 어딘가 이 행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것이 실려 있었거든요. 물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석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더 많은 물이 축적되죠. 그렇게 2천만 년쯤 지나고 난 뒤 지구에는 마침내 바다가 탄생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도 운석이 수없이 많이 충돌해 왔죠. 하지만 이렇게 바다가 만들어진 건 지구뿐입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절묘한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물이 차갑게 얼어붙지도 않았고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물이 펄펄 끓어 증발하지도 않았죠. 이제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곳곳에서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숨 쉴 공기도 없고 온도는 너무 높아 바다가 펄펄 끓을 정도였죠. 그리고 여기 조금 특별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운석에는 작은 씨앗이 실려 있죠. 그 씨앗은 지구의 바다 깊숙한 곳에 뿌려집니다. 유기화합물,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 생명의 씨앗입니다. 운석이 실어온 씨앗 중 일부가
바닷속 독특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죠. 해저 깊숙한 이곳,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처럼 보이는 이곳에선 뜨거운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암석의 금속 성분이 녹아있죠. 그 성분들이 유기화합물에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독특한 환경 덕분에 생명의 씨앗이 그 활동을 시작한 거죠. 이제 바다는 온갖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마법의 숲처럼 변했습니다. 무엇이 생겨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이렇게 수억 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마법의 숲 안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나죠. 얇은 막 안에 물질 대사 기관을 숨긴 이것, 최초의 세포,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이 기묘한 존재들은 계속 분열하며 스스로 숫자를 늘려가죠. 바다는 곧 이 최초의 생명체로 가득 찹니다. 바닷속에서 활발한 생명의 춤이 시작됩니다. 이 춤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건 두 가지. 태양이 내리쬐는 빛, 그리고 이산화탄소. 모두 지구에 가득한 것들이죠. 광합성에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원시 생명체들이 빛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내뱉기 시작하죠. 온 지구에 산소가 뿜어져 나오고 마침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대기가 형성됩니다. 이제 생명의 춤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차례죠. 지금 이 순간 놀라운 모험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육지로 올라온 생명이 폭발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지구는 이제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한 우주에서 가장 다채롭고 역동적인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태어나죠. 여러분과 저, 그 밖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태양으로부터의 적당한 거리, 운석의 충돌, 그리고 긴 시간 속에 발생한 아주 작고 작은 우연의 연속이었죠. 글쎄요. 정말 우연일까요? 이건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 같기도 합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나야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면 한 번이 아닌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저 머나먼 어느 행성에서 지구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우주는 넓고 수없이 많은 별과 행성,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이니까요. 우리는 한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제법 그럴싸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죠. 태양 역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였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더 크고 넓은 걸까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르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소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처녀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구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부 은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는 그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의 무리, 은하군입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독립구조 중 하나,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의 2배 크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여기까지죠. 하지만 이 또한 우주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지금 보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추측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불과하니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에 은하와 별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들은 빅뱅, 급팽창의 순간 터져나온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푸르고 붉은색의 차이는 에너지 밀도의 차이입니다. 그리 큰 차이는 아니죠. 10만 분의 1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무시해도 될 정도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138억 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도랑이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모이듯 이 초기 에너지 밀도의 차이에 따라 입자가 형성되고 기체가 모여들고 별이 탄생합니다.
원시 은하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작은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이 거대한 우주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듯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놀랍도록 창대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너무나 작고 작은 티끌 같은 점일 뿐이죠. 인류가 성취한 모든 것,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의 무대가 이토록 작다는 것. 어쩌면 그래서 더욱 놀라운 일일지도 모르죠. 저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연일까요? 우주의 크기만큼이나 경이로운 일이죠.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것은 별이라 해도 다르지 않죠. 별들도 자기만의 일생을 살고 있거든요. 태양처럼 가벼운 별들은 조용히 일생을 마감하지만 더 무거운 별들은 조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엄청난 질량, 강한 중력을 가진 이 별들은 최후의 순간 태양의 수천억 배에 달하는 눈부신 빛을 쏟아내죠. 별의 최후, 초신성입니다. 오리온 자리 주변에 아주 밝은 세 개의 별을 겨울철의 대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밤하늘 한켠에서 반짝이고 있지만 사실 이 거대한 삼각형을 이루는 별들은 그 삼각형의 크기만큼이나 아주 무거운 별들이죠. 삼각형의 꼭지점,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는 태양 질량의 2배. 베텔게우스는 태양 질량의 무려 10배입니다. 막내인 프로키오는 태양의 1.5배 정도 되는 작은 별입니다. 이 세 별의 공통점은 모두 특별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별은 그 질량만큼의 힘, 중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질량으로 인해 별의 생애, 그 마지막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조금 위험하지만 별의 죽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별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존재합니다. 별이 일으키는 핵융합 반응이 바로 그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죠. 무거운 별의 강력한 중력이 별을 구성하는 물질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냅니다. 그렇게 중력과 핵융합 반응이 밀고 당기는 덕분에 별이 동그란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핵융합 반응은 언제까지고 계속되진 않습니다. 재료인 수소가 모두 소진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수소 핵융합이 불가능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중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면서 별을 안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마치 오렌지를 꽉 쥐어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폭발,
강렬한 빛과 함께 산산조각난 별의 잔해가 온 우주를 향해 퍼져나가죠.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던 한 존재가 찬란하고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는 죽음의 불꽃놀이죠. 초신성 폭발이 끝나면 남은 잔해의 핵과 전자가 모두 중성자로 바뀌면서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압축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를 중성자별이라고 부르죠. 중성자별은 아주 기괴한 별입니다. 밀도가 아주 높아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죠. 손톱만한 공간에 자동차가 무려 2억 대나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초신성은 중성자별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커다란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 더 강하게 압축되어 작은 점에 엄청난 질량, 즉 중력이 발생하죠. 급기야는 빛과 시간조차 빨아들이는 괴물 같은 천체. 블랙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모습으로는 변할 수 없는 종착지죠. 별의 최후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별의 마지막 순간, 이 폭발에서 수많은 원소가 새로 태어나기도 하죠. 폭발과 동시에 우주 전체로 그 잔해가 퍼져나갑니다. 별이 온몸으로 잉태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씨앗처럼 뿌려지는 겁니다. 인이라는 원소가 그중 하나죠. 인은 DNA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소이기도 하죠. 이 말은 결국 지구의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가 바로 초신성 폭발의 잔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우주 공간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었을 거란 의미죠.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초신성의 후예인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주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별의 먼지라고요. 겨울 밤하늘의 무거운 별, 베텔게우스를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오리온 자리의 이 무거운 별은 죽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100만 년 뒤일지도 모르죠. 혹은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별이 언젠가 그 최후를 맞이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베텔게우스가 폭발한다면 이 별을 보며 맹세하던 사랑도 먼지처럼 흩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슬프지도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별의 죽음이 남기는 불꽃 같은 마지막 선물.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별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죠. 수명을 다한 별은 백색 외성이 되어 떠돌기도 하고 중성자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기이한 죽음이 있죠. 태양의 수십 배나 되는 무거운 별이 마지막 불꽃을 비명처럼 터뜨리고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어딘가로 깊숙이 숨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캄캄한 우주의 일부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지금부터 사라진 별의 흔적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별들은 힘의 균형 위에 존재합니다. 동그란 별의 형태는 모두 그 절묘한 균형 덕분이죠. 하지만 모든 별은 언젠가 그 균형이 깨지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핵융합의 원료가 모두 소진되는 순간 그 균형은 깨지게 되죠. 이제 별은 중력으로 인해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작게 응축된 별은 결국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별들은 죽음 이후 아주 기괴한 존재로 변합니다. 태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별은 너무나 큰 질량이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되면서 밀도가 무한대에 가깝게 커지죠. 작은 점에 모인 거대한 질량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뒤틀리게 합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질량이 무한히 응축된 이 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테니까요. 하지만 어딘지 수상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듯 주변의 모든 것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돌기 시작하죠. 물질이 공존한다는 건 중력이 있기 때문이고 중력이 있다는 건 그 가운데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무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사라진 별의 흔적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을 맴도는 밝은 색의 도넛 같은 띠입니다. 우주 공간의 가스와 먼지들이 검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둥근 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광속의 절반으로 가속된 입자들이 마찰하면서 온도가 수억 도까지 올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볼 수 없는 이유는 빛조차 그곳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저 빛의 테두리 안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빛이죠. 강차 공간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질량을 품고 거대한 중력으로 주변의 물질과 빛, 시간과 공간까지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집어삼키는 존재. 이곳에 한 번 발을 담그면 우주의 그 어느 것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끝없는 심연분. 블랙홀입니다. 강착 원반의 안쪽, 저 심연에 가까운 곳은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경계, 사건의 지평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경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도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이것은 덫입니다. 저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에 이끌려 다가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심연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직 어둠뿐일까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입자의 정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는 셈이죠. 어쩌면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원시 블랙홀에는 우주 탄생의 비밀이 오롯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엿보려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 결심했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기이한 곳입니다. 이곳은 공간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죠. 제가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블랙홀의 중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할수록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지죠. 블랙홀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작용도 강해집니다. 이제 제 몸은 국수 면발처럼 길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저는 죽은 걸까요? 아직 찰나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중력이 클수록 시간의 흐름도 느려지기 때문이죠. 무한대에 가까운 중력이 작용하는 이곳을 밖에서 본다면 아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주의 시간은 평소처럼 흘러 수백, 아니 수만 년의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겠죠. 시공간이 왜곡된 이곳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한 우주가 품은 엄청난 비밀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전부 상상일 뿐입니다.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 검은 괴물은 그리 드문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태양의 수십만에서 수백억 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블랙홀이 존재하죠. 블랙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괴물이 되어버린 별. 별의 죽음이 남긴 슬프고 무서운 잔해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인 채 그 안에 또 다른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자일까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존재를 기다리는 죽음이라는 운명처럼 블랙홀은 우주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품고 모습을 감춘 채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한 채 말이죠. 우리는 우주에 관해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빅뱅의 순간부터 우주의 급팽창, 시공간의 왜곡, 별과 은하의 탄생, 초신성 폭발과 블랙홀의 존재까지. 이제 우리는 대우주의 비밀에 거의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힘과 물질에 관해서라면요.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하늘을 향해 이 사과를 던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으로 떨어지겠죠. 중력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과를 위쪽으로 던져볼까요? 만약 우리의 예측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빅뱅. 우주는 급팽창을 시작했습니다. 날아간 사과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속력이 줄어들듯 급팽창 이후 우주의 팽창은 물질들의 중력으로 인해 계속 느려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실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니,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하늘로 날아간 사과가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한 가지 가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중력을 거슬려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볼 수도 느낄 수도 증명할 수도 없지만 이 에너지를 가정하지 않고는 현재의 우주론은 성립되지 않죠.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지만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수수께끼는 이뿐만이 아니거든요. 우주가 지금처럼 존재하려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은하입니다.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은하가 존재하죠. 복잡하게 이어진 이 가닥들이 서로 만나는 곳에 은하가 밀집한 은하단이 있죠. 우주 거대 구조입니다. 이 거대 구조는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양이 유지되려면 그만큼 거대한 중력이 필요하죠. 그만한 질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하에 있는 별과 행성의 질량을 모두 합쳐도 그만한 중력을 만들기엔 부족하죠. 마치 우주 공간 어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질량을 가진 미지의 물질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혼자만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정원 초과 알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주라는 이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지만 명백한 질량을 가진 물질. 우리는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이상하죠? 우주의 구조를 만드는 중력을 발생시키는 존재, 암흑물질. 그리고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존재, 암흑에너지. 모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존재하는 것 이상이죠. 우주의 거의 대부분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원자, 분자, 행성, 별, 은하, 블랙홀, 이 모든 질량을 합쳐봐도 전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이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의 우주가 존재하도록 계산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단 5%. 우주의 25%가 암흑물질, 그리고 70%가 암흑에너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가득할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뿐이죠. 이 수수께끼의 존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의 대부분이 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뿐. 하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암흑에너지는 공간이 가진 원래의 속성은 아닐까요? 즉, 공간 자체가 일종의 에너지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는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사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 텅 비어있는 공간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에너지 입자들이 가득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죠. 암흑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뿐. 암흑물질은 우리가 아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란 거죠. 이 기묘한 물질은 중력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이러한 암흑물질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우주 탄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빅뱅 이후 입자의 가스와 먼지가 중력에 의해 뭉치고 합쳐져 최초의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형성됐습니다. 중력에 의해 뭉치고 합쳐졌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던 초기 우주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중력이 작용하게 되었을까요?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의미죠. 우주가 시작된 그 시기에 무언가가 중력을 발생시켜 거대한 우주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 밑그림에 따라 별과 은하, 모든 것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의 우주가 완성됩니다. 이 우주의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밑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의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는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마구잡이로 엉킨 그물처럼 뒤죽박죽이죠. 우주의 밀도가 고르지 않고 불규칙한 이유는 암흑물질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미세한 불규칙성에 따라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주는, 은하는, 태양과 지구는, 그리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수께끼에 쌓인 미지의 힘,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5%의 지식과 95%의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것들은 우주 전체에 있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래서일 겁니다. 우리가 늘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은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그 너머에 암흑을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간부터 언제나 그래왔듯 가장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니까요. 태초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없는 팽창의 결과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죠. 우주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일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그 끝은 아마 그 시작만큼이나 놀랍고 경이로울 겁니다. 우주의 최후. 그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작과 끝. 우리는 먼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을 이야기해야 하죠.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마치 이 아이스크림과 같죠. 이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녹아버리겠죠. 이 당연한 사실은 대우주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죠. 삶에서 죽음으로,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무질서한 정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죠. 이 우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일 뿐 그 반대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합니다. 얼마든지 뒤틀리고 변형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며 이 아이스크림 형태가 무너지고 사라졌듯 이 우주도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주 공간이 무한히 커져만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빅뱅 초기, 우주는 들끓는 용광로와 같았지만 빠르게 식어가며 물질과 별, 은하를 만들어냅니다. 공간이 팽창하면서 빛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 거죠. 지속적인 팽창은 우주의 밀도를 낮아지게 하고 온도도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언젠가 아주 긴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낮아지고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우주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은하와 별은 빛을 잃고 우주의 모든 입자가 붕괴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들은 무질서한 에너지의 상태. 이제 이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외롭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멈춰버리죠.
차갑고 거대한 죽음입니다. 정말로 우주는 이렇게 외롭고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커다란 변수가 있으니까요. 암흑에너지입니다.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베일에 쌓인 암흑에너지가 채우고 있습니다. 우주를 계속 팽창시키는 힘은 거대한 암흑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수수께끼의 에너지가 늘 지금과 같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주를 밀어내는 힘, 암흑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진다면 그 최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암흑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팽창의 속도가 무한대로 상승하고 별들은 점차 은하단 바깥으로 탈출하기 시작하죠. 팽창이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 중력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은하, 별, 행성, 블랙홀, 그 밖의 우주의 모든 것들이 팽창하는 공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산이 찍히고 부서져 입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주의 시공간 자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우주의 종말입니다. 영원한 끝. 우주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죠. 암흑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다면 어떨까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천천히 쪼그라듭니다. 은하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우주는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죠. 무거운 별들이 중력에 의해 붕괴되며 폭발. 별들이 죽어가며 곧 수없이 많은 블랙홀이 생겨나죠. 블랙홀들은 수많은 충돌의 잔해와 함께 서로를 빨아들이며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됩니다. 우주는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주는 한 점으로 돌아가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런데 이건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그려볼 수 있을지 모르죠. 쪼그라든 우주가 다시 한번 팽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 번의 빅뱅. 또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우주가 탄생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죠. 우주의 종말에 대해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뿐이죠. 정말로 우주는 무한히 팽창하다가 에너지를 잃고 모든 것이 정지한 채 영원히 차갑게 얼어붙어 버릴까요? 아니면 온 우주가 암흑 에너지에 의해 급속도로 팽창하다가 풍선처럼 터져버리게 될까요? 혹시 중력에 의해 우주가 작게 쪼그라들어 태초의 한 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우주는 이 모든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시작에는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죠. 영원할 것만 같은 경이로 가득한 우주에도 그 시작과 끝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섭리를 일깨워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역시 이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이겠죠. 한때 우리는 태양도 지구도 온 우주의 하나뿐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고 지구와 같은 행성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하, 무시무시한 블랙홀도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별과 행성, 은하와 블랙홀로 가득한 이 우주는 어떨까요? 이 우주 역시 하나뿐일까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 왼쪽? 아니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죠. 확률은 3분의 1. 어떤 대답을 생각했든 모두가 정답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는 한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세 방향 모두에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능성 모두 하나로 겹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선택, 그 경우의 수가 확률적으로 중첩돼 있다는 것.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바로 미시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의 핵심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 미시세계로 이루어져 있죠. 한 가지 실험을 해볼까요? 어디까지나 실제가 아닌 상상 속의 실험이죠. 여기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이 속엔 부드러운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죠. 여기엔 고양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장치가 함께 들어있죠. 장치가 작동하면 정확히 50%의 확률로 독약이 뿌려집니다. 이제 고양이는 50%의 확률로 죽거나 살게 돼 있죠. 이 상자 속 고양이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상자를 여는 순간 우리가 보는 건 하나의 결론이겠죠.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지금 이 상자 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중첩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은 것과 산 것,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의 가능성이 관측되는 순간 세계는 여러 갈래로 나뉘고 우리는 하나의 세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 놀라운 가정을 하나 해볼까요? 이런 일은 우주가 탄생하던 바로 그 시점에도 벌어졌을지 모르죠.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그 순간 수많은 다른 우주가 태어날 가능성이 중첩돼 있었을 겁니다. 이때의 우주는 별도 행성도 심지어 입자도 물리법칙도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와는 전혀 다른 물리법칙을 가진 다른 우주가 수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하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무한히 많은 다중우주의 하나일 뿐입니다.
빅뱅과 급팽창, 그리고 우주 초기에 발생한 양자적 불확정성. 현재의 우주를 설명하려면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우주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빅뱅 이후 조그만 공간이 한순간에 엄청나게 팽창하며 우주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일에 쌓인 그 힘이 여전히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빅뱅 당시와 같은 급속한 팽창이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크게 부풀어 오른 거품처럼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우주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서 순식간에 급팽창, 또 하나의 거품, 또 하나의 우주가 생성되죠. 이런 식으로 우주에서 또 다른 우주가 계속해서 번식이라도 하듯 생겨납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수많은 거품이 생겨나는 것과 비슷하죠. 우주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이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무한한 우주가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주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가능성은 조금 기묘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출발점은 블랙홀, 빛과 물질, 시공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이죠. 밖에서 바라보면 빨려 들어간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입자로 분해되어 최소한의 단위, 정보의 형태로 그 표면에 저장됩니다. 블랙홀의 안쪽,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어쩌면 그곳에서는 블랙홀 표면에 저장된 정보가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는 표면에 남은 정보지만 그 잔상이 안쪽으로 투영되어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대담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대한 블랙홀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우주는 표면의 정보를 투영하는 수많은 블랙홀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는 것들이 단지 외부의 정보가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면요. 그렇다면 이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는 한편의 그림자 인형극이 펼쳐지는 무대.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수많은 인형들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저 가능성일 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요. 지금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끝,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정의 끝에 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우주는 우리가 가까이 가려 할수록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이 가까워진 것 같지만 아직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이죠. 언젠가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계를 모를 만큼 광활한, 심지어 무한히 많은 이 우주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우주가 바로 우리의 집, 우리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138억 년의 시간에 걸친 대폭발과 급팽창, 긴 기다림. 그 끝에 기적처럼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연의 우연을 거듭한 엄청난 사건의 연속.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 그 자체죠. 그러니 언제나 잊지 마세요. 당신이 곧 우주라는 것을.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 그 자체로 기적이고 경이입니다.